밥장군.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어요. 아들은 키가 장대만하고 덩치가 황소만한 것이 척 보면 최고 씩씩한 장군감이었지요. 그리고 밥을 어찌나 많이 먹어대는지 어머니가 온종일 밥 짓느라 바빴다지 뭐예요. 사람들은 먹보 아들을 밥장군 하고 불렀대요. 그런데 허우대만 멀쩡하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도끼 하나 들라치면 팔이 부들부들, 온몸에선 장맛비 쏟아지듯 땀이 줄줄. 겨우 장작 한 뭇 패고 나면 어느새 하루해가 꼴까닥 넘어가 버렸지요. 견디다 못해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 집안 망해 먹겠구나. 어디든 가서 너 먹을 거리라도 마련해 오너라. 밥장군이 터덜터덜 걸어서 산을 넘는데 배에서 꼬르륵 밥 달라 난리가 났어요. 그때 마침 저쪽에 집이 보이지 뭐예요. 밥장군은 서둘러 그 집으로 갔어요. 할머니, 밥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 말고 밥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소? 밥장군은 배 채울 생각에 무조건 그럼하고 했답니다. 할머니는 따끈따끈한 밥을 수북이 떠왔어요. 하지만 밥장군이 괜히 밥장군일까요? 할머니는 손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부엌과 방을 정신없이 오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우리 영감이 뒷산 호랑이한테 잡아먹혔지 뭐예요. 새아들이 날마다 호랑이를 잡겠다고 산을 뒤지는데 힘센 젊은이가 제발 좀 도와주시오. 밥장군은 일단 큰 소리를 땅땅 쳤어요. 까짓 호랑이 잡는 일쯤이야? 별거 아니죠? 저녁이 되자 새 아들이 돌아왔어요. 도와주신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밤은 푹 쉬세요. 헌데 힘없는 밥장군이 어찌 호랑이를 잡겠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지만 이미 엎지른 물이었지요. 밥장군은 에라 모르겠다 하며 쿨쿨 자버렸어요. 이튿날 아침 밥장군은 밥 한 솥을 뚝딱 비우고 슬렁슬렁 새 아들을 따라갔어요. 저희가 산꼭대기로 가서 호랑이를 몰아올 테니 장군님은 여기서 기다렸다 호랑이를 잡아주세요. 새 아들은 밥장군을 장군님이라며 잔뜩 추워 올렸어요. 뭐까짓 호랑이쯤이야. 한 주먹감도 안 되죠. 한나절쯤 기다렸을까? 아이고, 이를 어째. 집채만한 호랑이가 마구 달려 내려오지 뭐예요. 깜짝 놀란 밥장군은 허겁지겁 나무 위로 기어올랐어요. 그런데 호랑이란 녀석이 날른 기세로 펄쩍펄쩍 뛰어오르네요. 아이고, 나 죽는다! 호랑이는 몇 번이고 뛰어올랐어요. 그러다 밥장군의 바지가 그만 호랑이 발톱에 걸려 홀러덩 벗겨졌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밥장군이 어찌나 용을 썼는지 방귀가 터져나오다 그만 똥까지 쌌지 뭐예요? 호랑이는 천둥같은 방귀 소리에 놀라고 난데없는 똥벼락에 또 놀랐어요. 놀란 호랑이는 깡으로 곤두박질 치다가 뾰족한 나뭇가지에 탁 걸려버렸어요. 쿵! 호랑이는 곧 땅에 떨어져 나동그라졌어요. 뒤늦게 나타난 새 아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밥장군은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어요.
목덜미를 잡고 빙빙 돌리다가 확 던졌더니 저렇게 쭉 뻗어버리지 뭐요. 고맙구려. 정말 고맙구려. 할머니는 쌀 10가마니와 산삼 3뿌리를 밥장군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런데 힘없는 밥장군이 어찌 쌀 10가마니를 들겠어요?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요. 아이고, 그런 산삼이라도 가져가시오. 밥장군은 못 이기는 척 산삼을 받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오늘은 어디서 밥을 얻어먹는담? 마침 커다란 집에 대문이 열려있기에 밥장군은 그리로 쓱 들어갔어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살짝 열린 방문으로 고개를 쑥 들이밀었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사람들이 꽁꽁 묶인 채 방구석에 앉아있는데 수염 덥수룩한 남자가 드러누워서 코를 골며 자고 있네요. 대체 왜 그러고들 있나요? 밥장군이 꽁꽁 묶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살려주세요! 도둑이 우리를 묶어놓고 저렇게 술에 취해 자고 있답니다. 밥장군은 창고에서 떡매를 찾아 간신히 방으로 가져왔어요. 그러고는 온 힘을 다해서 떡매를 들어올려 드렁드렁 코 고는 도둑의 이마에 딱 하고 내리쳤어요. 물론 떡매를 얼른 감추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으악! 도둑이 이마를 감싸쥐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덩치가 황소만한 사람이 떡하니 버티고 있네요. 내 이놈! 어디서 도둑질이냐? 내가 요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튕겼기에 망정이지 엄지손가락으로 세게 튕겼으면 저승으로 갔을 거다. 도둑은 넙죽 엎드려 벌벌 떨었어요. 척 보면 밥장군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아이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 특별히 용서해 줄 테니 빼앗은 물건일랑 놔두고 썩 꺼져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도둑은 냅다 달아났답니다. 젊은이, 이 은혜를 어찌 갚으면 좋겠소? 집주인 영감은 금부치가 그득한 함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힘없는 밥장군이 어찌 함을 들고 가겠어요? 하하, 별것도 아닌 일인걸요. 그냥 이 금부치 하나면 충분해요. 그러자 안방마님이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주었어요. 밥장군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뭐가 있겠어요? 아, 이제 슬슬 집으로 돌아가 볼까? 산삼과 금부치를 가져가면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야. 밥장군은 신이 나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지요. 참 세상은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힘없는 밥장군이 호랑이와 도둑을 잡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나저나 밥장군 배는 참 대단도 하지 뭐예요. 밥 먹은 지 얼마나 지났다고 꼬르륵 꼬르륵 밥 달라 난리라나 뭐라나.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이 마을 저 마을에 넓디 넓은 땅을 많이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도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보면 어떻게든지 빼앗으려고 했어요. 부자 영감이 욕심을 한번 부리기 시작하면 쭉 찢어진 눈은 두리번 감자 같은 콧구멍은 벌름벌름, 울끈불끈 궁둥이는 들썩들썩 안달이 났지요. 부자 영감은 제 손으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농부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농사를 짓게 했지요.
그러고는 추수 때가 되면 어기적 나타나 시일룩거리며 말하는 거예요. 에헴, 곡식 받으러 왔네. 아이고 영감님, 조금만 더 남겨주시지요. 식구가 늘어서 먹고 살기가. 가난뱅이 농부가 울며 불며 사정을 했어요. 그렇다고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이 그 말을 들어줄 리가 있을까요? 딱 잘라 거절했지요. 나도 먹고 살아야겠네. 그러고는 농부가 애써 거둔 곡식을 눈꽃만큼만 남겨놓고 바리바리 실어 가버렸어요. 식구가 많은 가난뱅이 농부네 곳간은 얼마 못 가 텅텅 비었어요. 밤이면 쥐들까지 떼를 지어 나타나 소란을 피웠지요. 가난한 집에는 사람도 동물도 모두 배가 고팠답니다. 한편 부자 영감네 곳간에는 곡식이 그득그득 쌓여갔지요. 20섬, 50섬, 94섬. 어흠, 올해는 꼭 10,000섬을 채워야 할 텐데. 욕심쟁이 부자 영감은 매일매일 곡식을 세느라 잠을 다 설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해 봄이었어요. 하루는 가난뱅이 농부가 부자 영감을 찾아와 말했지요. 영감님, 마당 좀 빌려주십시오. 보리 타작을 하려는데 저희 집 마당은 너무 좁아서요. 쩔쩔매며 부탁하는데 비실비실 며칠째 죽 한 그릇 못 먹은 꼴이었어요. 부자 영감이 마지못해 허락했지요. 마당 흙이 파이지 않도록 조심조심하게. 잔소리 한마디도 잊지 않았어요. 가난뱅이 농부는 조심조심 보리타작을 시작했지요. 도리깨질에 맞춰 흥겹게 노래까지 불렀어요. 도리깨를 내리치자 보리나달들이 여기저기 튀어올랐어요. 그때였어요. 한쪽에서 잘 놀고 있던 병아리가 갑자기 도리깨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종종거리며 달려오는 거예요. 도리깨질이 한창인 농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요. 그러다가 어이쿠, 도리깨로 그만 병아리를 내리치고 말았지 뭐예요. 멀리서 보고 있던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다가와 물었어요. 그래, 이제 어찌할 텐가? 제 실수로 병아리가 죽었으니 값을 물어드려야지요. 그럼 10단량만 내게. 부자 영감은 손을 쑥 내밀었지요. 서너 푼도 안 될 병아리 값이 10단량이라니요. 기가 막힌 농부가 도리깨를 내려놓고 따졌어요. 아니, 남의 귀한 병아리를 죽여놓고 무슨 큰 소리야? 그렇다면 좋습니다. 원님한테 가시죠. 원님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넙죽 절을 했지요. 먼저 가난뱅이 농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이야기하자 욕심쟁이 부자 영감도 아부 섞인 말로 간드러지게 말했지요. 아무쪼록 총명하고 지혜로운 원님께서 옳고 그름을 따져주십시오. 아니 영감, 웬 병아리 값이 그리 비싼가? 원님이 욕심쟁이 부자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냉큼 대답했지요. 우리 병아리는 날마다 찰줍쌀을 한 홉씩 먹여 키웁니다. 가난뱅이네하고는 달라요. 내년 봄이면 염소만큼이나 큰 닭이 될 텐데 당연히 염소 한 마리 값은 받아야지요. 그렇구나. 영감 말이 옳소. 날마다 찰좁쌀 한 홉씩을 먹는다면 염소만큼이나 큰 닭이 될 거야. 그렇고 말고
원님이 농부에게 이야기하였어요. 농부는 당장 병아리 값을 물어내라. 오늘 중으로 10단량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남의 소중한 재산을 축낸 값으로 큰 벌을 받을 것이야. 농부는 집으로 가다 말고 마을 고갯마루에 멈춰서서 자신의 오두막집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지요. 아내가 좁은 텃밭에 씨를 뿌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절로 마음이 급해졌지요. 더워지기 전에 어서 농사 준비를 끝내야 할 텐데 10단량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담. 농부는 속이 상해서 한숨만 푹푹 쉬었지요. 이 집 저 집, 윗마을 아랫마을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하지만 가난뱅이 농부에게 10단량을 선뜻 빌려주겠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가물가물 날도 저물어 가는데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참았던 울음보를 터뜨렸지요. 아이고, 10단량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죽네. 욕심쟁이 영감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는다네. 울음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어요.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는 저마다 성이 나서 떠들어댔지요. 에이, 못된 욕심쟁이 같으니라고. 끝없는 욕심 때문에 또 한 사람이 죽게 되는구나. 옳은 판결을 해야 하는 원인조차 부자 영감 편이라니. 가재는 개편이라고. 윗물 아랫물이 다 썩은 탓이야. 모두들 도와줄 돈은 한 푼도 없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나 좀 보세. 지나가던 한 사람이 헛기침을 하며 농부를 불러냈어요. 오늘 장에 나가 염소를 팔아온 돈이라네. 윗마을에 사는 털보 아저씨가 메고 있던 보퉁이를 풀어 10단량을 꾸러미채로 내놓는 거예요. 농부와 아내는 울먹이며 돈을 받았지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 살아야지. 안 그런가? 마을 사람들까지도 털보 아저씨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답니다. 농부는 털보 아저씨가 빌려준 돈을 가지고 집을 나섰어요. 마을 사람들도 줄지어 따라 나섰지요. 돈을 구하느라 늦었습니다. 농부는 넙죽 절을 하고는 돈꾸러미를 부자 영감에게 건넸어요. 짤그락짤그락 돈을 만지는 부자 영감의 입이 해벌어져서 찢어질 지경이에요. 그 광경을 본 원님이 다시 부자 영감에게 물었어요. 병아리한테 날마다 찰좁쌀 한 홉씩을 먹인다면 내년 봄까지는 얼마나 들겠는가? 그야 한 섬가옷쯤 되겠지요? 그렇다면 영감은 농부 덕에 찰좁쌀 한 섬가옷을 번 셈이 되겠구나. 그게 다 병아리를 죽인 농부 덕이니 그 찰좁쌀 한 섬가옷 값을 농부에게 주도록 하여라. 욕심쟁이 부자 영감은 어리둥절해져서 두 눈만 껌뻑거렸어요. 곰곰 생각해보니 그 말도 옳거든요. 부자 영감은 손을 바르르 떨며 10단량을 고스란히 내놓고 말았지요. 만세! 우리 원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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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뱅이 농부가 원님 앞에 넙죽 절을 했어요. 따라온 마을 사람들도 넙죽넙죽 절을 했지요. 모두들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만세를 외쳤답니다. 욕심쟁이 부자 영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헬금헬금 동네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다가 살금살금 사람들 틈을 빠져나올 수밖에요.
그러고는 신을 벗어들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치고 말았대요. 꽃이 된 우리 엄마. 옛날에 홀어머니와 딸 셋이 살았어요. 아버지 없이 힘들어서 어떻게 애들을 키우나? 아들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으련만. 마을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들보다 딸이 더 좋은걸요? 그러면서 세 딸을 더 자랑스럽게 여겼답니다. 어머니는 혼자 딸 셋을 키우면서도 힘든 줄 몰랐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밥을 지으러 부엌에 가면 첫째 딸이 소매를 걷고 나섰어요. 어머니, 좀 쉬세요. 바느질감을 가져오면 솜씨 좋은 둘째 딸이 얼른 나섰어요. 어머니, 제가 다 했어요.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가면 셋째 딸이 어느새 밭을 다 매놓았지요. 하하호호, 울타리 너머로 내 식구의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저 집은 어쩌면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글쎄 말이야, 정말 부럽군 그래. 아들 하나 없다고 안타까워하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딸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첫째야, 넌 어떤 집으로 시집가고 싶으냐? 어머니, 저는 부잣집으로 가고 싶어요. 평생 좋은 집에서 배불리 먹으며 살래요. 어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집을 알아보았어요. 부잣집에 시집 보내려면 혼수를 많이 해줘야겠지? 어머니는 농과 밭을 모두 팔았어요. 그 돈으로 값비싼 비단이며 장롱, 뒤죽까지 사서 첫째 딸을 남부럽지 않게 시집 보냈지요. 이제 둘째 딸을 시집 보낼 차례가 되었어요. 둘째야, 넌 어떤 집으로 시집 가고 싶으냐? 저는 글 읽는 선비 집안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침 이웃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가난하다고 해도 선비 집안이니 혼수를 잘 갖춰줘야겠지? 어머니는 값비싼 물건을 모두 내다 팔아서 둘째 딸도 부족함 없이 시집 보냈어요. 셋째야, 너도 이제 시집 갈 때가 되었구나. 언니들처럼 부잣집이나 선비 집안에 보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미안하구나. 어머니, 저는 착한 사람이면 가난한 농사꾼이라도 좋아요. 어머니는 살던 집을 팔아서 셋째 딸을 마음씨 고운 농사꾼에게 시집 보냈어요. 세 딸을 모두 시집 보내고 나니 어머니에게는 겨우 오두막 한 채만 남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어요. 애들이 시집가서 잘 산다면 더 바랄 게 없어. 그런데 날이 갈수록 딸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애들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죽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마침내 어머니는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절룩절룩 힘겨운 걸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저 멀리
첫째 딸이 사는 집이 보였어요. 저렇게 크고 으리으리한 집으로 시집갔으니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겠지. 어머니는 첫째 딸의 얼굴만 보고 올 생각이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첫째 딸이 버선발로 달려나와 어머니를 맞았어요. 그러고는 얼른 따끈따끈한 밥을 지어왔어요. 어머니는 첫째 딸이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니는 첫째 딸의 집에서 한동안 잘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얘야, 쌀 한 돌이라도 아껴야지. 이렇게 벗어야 원. 그나저나 언제까지 계신다더냐? 시어머니가 첫째 딸을 나무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눈치도 없이 너무 오래 있었구나. 얘야, 이제 그만 둘째네 집에 가봐야겠다. 어머니, 이 저녁에 어떻게 가시려고요? 오늘 밤은 그냥 주무시고 내일 가세요. 첫째 딸이 대문 밖까지 쫓아나오며 말렸어요. 아니다, 얘야. 그만 들어가렴. 어머니는 부랴부랴 첫째 딸의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는 한밤중이 되어서야 둘째 딸의 집에 다다랐어요. 어머니, 이 밤중에 먼 길을 어떻게 오셨어요? 둘째 딸이 얼른 달려나와 어머니를 반겼어요. 둘째야, 어디 얼굴 좀 보자. 둘째 딸이 방에 이부자리를 깔아주었어요. 어머니는 두 다리를 쭉 펴고 편히 잠들었어요. 둘째 딸의 집에서 지낸 지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둘째 딸을 불러 언짢은 듯 말했어요. 나야 괜찮다만 사부인과 한 집에 있다 보면 네 아버님께서 얼마나 불편하시겠느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계시게 해주세요. 그 모습을 보자 어머니는 눈물이 울컥 쏟아졌어요. 더 신세를 질 수는 없지. 그만 떠나야겠다. 어머니는 그 길로 둘째 딸의 집을 슬그머니 빠져나왔어요. 둘째 딸이 찾아 나섰지만 어머니는 벌써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셋째 딸을 보려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을 걷고 또 걸었어요. 셋째 딸의 집에 가려면 큰 고개를 하나 넘어야 했지요. 조금만 더 가면 돼. 어머니는 셋째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힘을 냈어요. 다 왔구나. 다 왔어. 얘 셋째야. 휑휑. 눈보라가 더욱 매섭게 몰아쳤어요. 어머니는 그만 눈길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어젯밤 꿈에 어머니가 슬픈 얼굴로 찾아오셨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셋째 딸은 문득 불안해져서 어머니를 만나러 가려고 길을 나섰어요. 이럴 수가!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 셋째 딸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를 계속 찾고 있던 첫째 딸과 둘째 딸도 땅을 치며 울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시다니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어머니의 무덤에도 파릇파릇 새싹이 돋았어요. 아,
사랑하는 꽃이네. 허리가 구부정한 게 꼭 할머니 같아. 그 꽃은 마치 셋째 딸의 집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죽은 어머니가 새 딸을 그리워하며 무덤 위에 꽃으로 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할머니를 닮았다고 해서 할미꽃이라고 불렀답니다. 유난히 작게 태어난 아이.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는 사이가 좋았지만 늦도록 아이가 없어서 무척 쓸쓸했어요. 주먹만한 아이라도 좋으니 아이가 하나만 있었으면. 부부는 날마다 산에 가서 빌었어요. 제발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부부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여보, 당신 배가 불룩해졌어. 드디어 우리 소원이 이루어졌나 봐요. 아내의 배는 달이 갈수록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주 작고 귀여운 사내 아이가 태어났지요. 세상에 이렇게 조그맣다니 꼭 내 주먹만 하군. 옳지, 이 아이를 주먹이라고 부릅시다. 주먹이는 통통 뛰고 고물고물 움직이며 자라났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주먹이는 10살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먹이는 하나도 자라지 않았어요. 여전히 주먹만큼 작았지요. 그래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주먹이를 무척 사랑했어요. 바구니 속에 넣어 둥게둥게 그네도 태워주고 주머니 속에 넣어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주먹이를 주머니 속에 넣고 강가로 갔어요. 아버지가 낚시하는 동안 주먹이는 무척 심심했어요. 아버지, 물고기 잡으셨어요? 아니, 아직. 아버지, 아직도 멀었나요? 쉬, 조용히. 주먹이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몰래 주머니에서 살금살금 나왔지요. 세상은 무척이나 넓었어요. 주먹이에게는 더욱더 넓었지요. 파릇파릇 풀이 바람에 물결치고 팔랑팔랑 나비가 날아다니고 폴짝폴짝 메뚜기가 뛰어다녔어요. 주먹이는 나비와 메뚜기를 쫓아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한참을 정신없이 놀던 주먹이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아버지! 주먹이는 아버지를 찾아 헤매고 다녔지만 오히려 점점 멀어지고 말았어요. 마침 가까이에서 우적우적 풀을 먹던 황소가 커다란 입을 쩍 벌렸어요. 그러더니 글쎄 주먹이를 풀과 함께 꿀꺽 삼켰지 뭐예요. 주먹이는 황소의 뱃속으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어요. 내보내줘! 내보내달란 말이야!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유, 좁고 축축하고 이 구린내는 또 뭐야? 그 순간 움찔움찔 바닥이 움직이더니 주먹이의 몸이 어디론가 순식간에 쭉 밀려나갔어요.
철퍼덕. 주먹이는 똥과 함께 황소의 몸 밖으로 떨어졌어요. 아이고 더러워! 주먹이는 온몸에 덕지덕지 묻은 소똥을 없애려고 풀밭에서 대굴대굴 굴렀어요. 마침 하늘 위를 빙빙 맴돌던 새가 고물고물 움직이는 주먹이를 보았어요. 새는 쏜살같이 내려와 날카로운 발톱으로 주먹이를 휙 낚아챘어요. 으악! 살려줘! 주먹이는 발톱에 대롱대롱 매달려 소리쳤어요. 마침 옆을 지나가던 또 다른 새가 주먹이를 가로채려고 매섭게 덤벼들었어요. 새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른 위로 솟구쳤지요. 위로 아래로 엎치락 뒤치락. 그렇게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이던 새가 그만 주먹이를 놓치고 말았어요. 주먹이는 아래로 아래로 한없이 떨어졌어요. 풍덩. 다행히 주먹이는 강물에 떨어졌어요. 주먹이는 나뭇잎 위로 얼른 올라탔지요. 아버지, 아버지. 주먹이는 훌쩍훌쩍 울었어요. 그때였어요. 커다란 물고기가 주먹이를 보고 펄쩍 뛰어올랐어요. 그러더니 한 입에 날름 주먹이를 삼켜버렸지요. 주머니 속에 얌전히 있을걸.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꼼짝없이 죽는구나. 주먹이가 엉엉 울고 있을 때였어요. 어이구, 크기도 하다. 주먹이를 삼킨 물고기가 아버지의 낚싯바늘에 걸렸던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주먹이는 온 힘을 다해 아버지를 불렀어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어? 물고기가 말을 할 리 없는데?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든 아버지는 조심조심 물고기의 배를 갈랐어요. 그랬더니 주먹이가 툭 튀어나오지 뭐예요? 아니 주먹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주먹이는 울먹울먹하며 그동안 겪은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난 그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하마터면 귀한 아들을 잃을 뻔했네. 아버지는 주먹이를 이리저리 살폈어요. 그러고는 주먹이를 어깨에 태우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박석고개. 옛날 한 옛날에 마음씨 착한 임금님이 살았어요.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임금님은 몰래 궁궐을 빠져나왔어요. 임금님께서 안 계신다더군. 또? 임금님은 몰래 궁궐을 빠져나오는 날이 많았어요. 이 나라의 백성들을 누구보다 가까이 보고 싶었거든요. 이 추운 날씨에 백성들은 어찌 지낼꼬? 내가 한번 둘러봐야겠다. 임금님은 머리에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선비 차림을 하고 길을 나섰어요. 임금님이 어느 마을을 지날 때였어요. 빨래터에서 쑥덕쑥덕 아낙네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렸어요. 박씨 총각은 하늘이 내린 효자야. 눈먼 어머니를 모시느라 여태 장가도 못 갔대.
자기는 굶어도 어머니께는 꼭 쌀밥을 지어드린다지. 아낙네들은 침이 마르도록 박씨 총각을 칭찬했어요. 세상에, 어머니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저런 총각 혼자서 얼마나 힘들까? 내가 그 총각을 한번 보고 싶구만. 임금님은 박씨 총각이 누군지 궁금해서 마을 쪽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때 박씨 총각은 강가에 있었어요. 찬바람이 쌩쌩 불고 강물은 꽁꽁 얼었지요. 그런데도 땀을 뻘뻘 흘리며 박씨 총각은 얼음판에 구멍을 뚫고 있었어요. 마침 임금님이 그곳을 지나다 박씨 총각을 보았어요. 젊은이, 이 추운 겨울에 웬 낚시질인가? 어머니께서 생선을 잡숫고 싶어 하셔서요. 그래, 참으로 효자로군. 많이 잡았나? 아휴, 웬걸요. 달랑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임금님은 마음속으로 혹시 이 젊은이가 사람들이 칭찬하던 효자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임금님은 슬쩍 박씨 총각의 마음을 떠보고 싶었어요. 하하, 실은 나도 생선을 구하러 왔네. 돈을 많이 줄 테니 그 생선을 내게 파는 것은 어떻나? 그러자 박씨 총각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께 드릴 거라서요.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아이고 이런, 벌써 날이 저물었군. 이보게, 자네 집에서 하룻밤만 묵어도 되겠나? 네, 같이 가시죠. 박씨 총각은 임금님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집에서는 눈먼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씨 총각은 얼른 저녁상을 차려왔어요. 어머니, 꼭꼭 씹어서 많이 드세요. 총각은 생선 가시를 발라내고 살점을 뚝 떼어냈어요. 그런 다음 호호 불어 어머니 입에 쏙 넣어드렸어요. 얘야, 너도 먹어야지. 생선은 많으니까 걱정 마세요. 박씨 총각은 빈 접시를 앞에 두고 냠냠쩝쩝 맛있게 먹는 소리를 냈어요. 눈이 먼 어머니는 그것을 까맣게 몰랐지요. 세상에, 저런 효자가 있다니. 내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임금님은 어떻게든 박씨 총각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총각을 불러내어 말하였지요. 이보게, 과거를 보면 어떻겠나? 벼슬을 하면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다네. 그러자 박씨 총각이 공손히 대답했어요. 저에게는 당장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벼슬보다는 농사지을 밭되기나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 젊은이, 혹시 자네 성이 뭔가? 박가입니다. 임금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이만 돌아가야겠네. 정말 고마웠네. 네? 이 밤에 어딜 가신다는 거세요? 내일까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네. 궁궐로 돌아온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어제 효성이 지극한 젊은이를 만났다. 그 젊은이에게 상을 내리겠노라. 임금님은 박씨 총각의 바람대로 넓은 땅을 상으로 주었어요. 아니, 당신은? 효성에 감동하여 주는 특별한 선물일세.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사람들은 임금님이 총각에게 내린 땅을 박석고개라고 불렀어요. 박씨 총각의 땅이니 박, 본래 돌이 많은 땅이어서 석, 그래서 박석고개라고 불렀답니다. 박석고개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박씨 총각의 이야기예요. 어느 마을에 살던 박씨 총각은 눈먼 어머니를 정성을 다해 모셨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어요. 이것을 알게 된 임금님은 농사를 지으며 홀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어하는 박씨 총각의 바람대로 넓은 땅을 주었지요. 젊은이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은 물론 임금님에게까지 크게 감동시켰어요. 효도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임을 알려주는 이야기네요. 뱀을 삼킨 나무꾼. 옛날 한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에서 일어난 나무꾼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그날도 나무꾼은 쿵쿵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햇볕은 머리 꼭대기에서 쨍쨍 내리쬐고 바람 한 점 불어오지 않았지요. 아유, 더워. 봄 날씨가 왜 이리 덥지? 나무꾼은 나무 아래 앉아 잠시 쉬기로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목이 마르지 뭐예요? 아,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셨으면 딱 좋겠다. 나무꾼은 둘레둘레 주위를 살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땅이 축축한 곳이 있었어요. 이 길을 따라가면 샘물이 나오겠구나. 나무꾼은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옮겼어요. 얼마쯤 가다 보니 장끼 한 마리가 날개를 들썩대며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하하, 별일이 다 있네. 나무꾼은 목마른 것도 잠시 잊고 몰래 지켜보다가 장끼가 사라진 다음 그 자리로 가보았어요. 아이, 녀석, 꽁지 깃털을 떨어뜨렸네. 나무꾼은 장끼의 꽁지 깃털을 만지작거리다가 등 뒤에 쓱 꽂아두었어요. 그러고는 물을 찾아 다시 길을 가려는데 글쎄 바로 거기에 샘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잘 됐네. 이제야 살겠다. 나무꾼은 퐁퐁 솟는 맑은 샘물을 보고 넙죽 엎드려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물을 들이키다 말고 나무꾼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지요. 무언가 길쭉하고 거뭇거뭇한 것이, 그러니까 뱀처럼 생긴 것이 물에 어른거린다 싶더니 목 뒤로 쓱 지나가지 뭐예요. 꼭 입으로 들어가 꿀꺽 삼킨 것만 같았지요. 아이고, 이게 뭐야? 내가 뱀을 삼켰나봐. 뱀을 삼킨 거야. 이를 어째? 이제 난 죽었어. 죽은 목숨이야.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하늘이 내게 벌을 내리시나? 살아있는 뱀을 삼키다니. 복도 칠 일이 없지. 어느덧 하늘은 점점 주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여기 앉아 죽을 수는 없지. 죽더라도 집에 가서 죽어야지. 나무꾼은 비척비척하면서 집까지 걸어왔어요. 몸은 으슬으슬 떨리고 속도 울렁울렁했지요. 하지만 나무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장 방에 들어가 자리를 펴고 누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딱히 아픈 곳은 없는데 속이 계속 메스꺼려서 당최 뭘 먹을 수도 없고 열도 좀 나는 것 같고 몸도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고 거기다 눈까지 희미하니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 대체 자네 어디가 아픈 거야? 걱정이 된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나무꾼을 찾아왔어요. 사실은 내가 숲에서 물을 마시다가 그만
뱀을 삼켰지 뭔가. 나무꾼은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나무꾼이 뱀을 삼켰다는 소문은 동네방네 퍼지게 되었어요. 자네, 나무꾼 이야기 들었나? 들었지. 뱀을 삼켰다면서? 독이 몸에 퍼지면 그냥 저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게나 말이야. 그런데 좀 이상하기는 해. 벌써 며칠째 시름시름 앓고만 있으니 독이 퍼졌으면 벌써 퍼졌을 텐데 말이야. 마침 한 노인이 그곳을 지나가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무슨 사정이 있나 본데 제가 한번 찾아가 봐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그 집 사람들은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노인은 그 길로 나무꾼을 만나러 갔어요. 제가 뭘 도울 일이 없을까 해서 왔습니다. 물을 마시다 뱀까지 삼켰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네네, 그러지요. 그러니까 제가 나무를 하다가 그때 그 장기의 꽁지기 털은 어찌했습니까? 장기의 꽁지기 털이라고요? 아, 그거요? 등 뒤에 꽂아 누웠는데 뱀을 먹고 나서 그 뒤로 어찌됐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뭔가 짐작되는 게 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지요. 알겠습니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제 뱃속에 든 뱀을 꺼내주시는 건가요? 노인은 대답 대신 빙긋이 웃기만 했어요. 물을 마셨다는 그 셈으로 함께 갑시다. 어서 앞장서십시오. 여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만... 나무꾼은 말을 하다 말고 울먹거렸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샘 근처에는 장기에 꽁지 깃털이 떨어져 있었어요. 노인은 나무꾼 몰래 깃털을 슬쩍 손에 쥐었지요. 뱀을 토해내려면 다시 물을 마셔야 해요. 배에 물이 꽉 차야 뱀이 헤엄을 쳐서 밖으로 나옵니다. 어서 물을 마셔요. 어서! 노인의 말에 나무꾼은 그날처럼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어요. 눈앞이 가물가물해지도록 말이에요. 물을 더 마셔요. 더 많이. 자, 이제 뱀이 나옵니다. 어서 힘껏 토해보십시오. 그 틈에 노인은 장기의 꽁지 깃털을 샘에 슬며시 띄었어요. 뱀처럼 길쭉한 깃털은 물에 떠서 둥실둥실 흘러갔지요. 나왔어요, 나왔어! 저기 뱀이 가고 있어요! 장기의 깃털은 물에 둥둥 떠서 점점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지요. 나무꾼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처럼 두 손을 번쩍 치켜들었어요. 만세! 만세! 난 이제 살았다! 나무꾼은 하늘을 향해 크게 외치고 노인에게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나무꾼은 끝내 알지 못했대요. 정말로 뱀을 삼켰다가 토한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을 툭툭 털어냈다는 걸요. 벽시 한톨. 옛날 궁궐 같은 큰 집에 부자 영감님이 살았어요. 얼마나 부자이길래 궁궐 같은 집에 사냐고요? 마을에 있는 논밭 절반이 부자 영감님 것이었어요. 돈도 많고 귀하디 귀한 쌀도 창고에 가득하니 아주 큰 부자고 말고요. 그런데 이 영감님도 원래부터 부자는 아니었대요.
부지런히 일해서 알뜰살뜰 돈을 모으고 신통방통한 지혜로 요리조리 돈을 굴려 큰 돈을 모았다지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도 부자영감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지 뭐예요. 하지만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영감님에게도 걱정이 있었어요. 재산이 많으면 무엇하나? 내가 죽으면 이 귀한 재산들을 아들들이 몽땅 날려버릴 텐데. 부자영감님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글 공부를 죽어라 싫어하고 매일 놀기만 좋아했지요. 돈 귀한 줄도 모르고 펑펑 쓰기만 좋아하니 원. 부자영감님은 게으른 아들들 때문에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자영감님의 생일이 되었어요. 방 안에만 있던 부자영감은 바람을 쐬러 마루로 나왔어요. 부자영감님은 음식 장만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새 며느리를 바라보았지요. 그때 부자영감님의 머릿속에 번뜩 생각이 떠올랐어요. 옳거니 아들들이 살림을 잘 꾸려가지 못한다면 며느리가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새 며느리 가운데 가장 현명한 며느리에게 재산을 맡겨야겠어. 며칠 후 부자영감님은 새 며느리를 방으로 불렀어요. 그러고는 벽시를 한 톨씩 나누어 주었지요. 자, 이것을 받아라. 이것은 벽시 아닌가요? 벽시를 받아든 새 며느리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너희들에게 준 이 벽시는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다. 벽시를 어떻게 쓸 것인지 잘 생각한 후에 소중하게 쓰도록 하여라. 부자영감님은 말을 마치자마자 헛기침을 하며 등을 돌렸어요. 부자영감님은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이 벽시가 귀중한 것이라고? 도대체 아버님께서 벽시를 왜 주신 걸까? 맏며느리가 벽시를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무슨 생각이 있으셔서 주신 것이겠지요. 하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둘째 며느리도 이해가 되지 않는지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어요. 소중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냥 한 말씀은 아닌 듯해요. 막내 며느리는 옷소매 속에 있던 천을 꺼내 벽시 한 톨을 조심조심 쌌어요. 맏며느리는 부자영감님의 말을 곱씹으며 벽시가 귀한 이유를 알아내려고 애썼어요. 그래, 다른 벽시와 비교해보면 이 벽시가 귀한 이유를 알 수 있겠지. 맏며느리는 곳간에서 다른 벽시 하나를 들고 이리저리 비교해보았어요. 아니, 별반 다를 게 없는 똑같은 벽시잖아. 아버님께서 거짓말을 하셨군. 에이, 기대만 괜히 했잖아. 잔뜩 기대를 했다가 실망한 맏며느리는 심술이 났어요. 맏며느리는 입을 삐쭉 내밀고는 방문을 열어 부자영감님이 준 벽시를 마당으로 휙 날려버렸어요. 한편 둘째 며느리는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철퍼덕 바닥에 드러누웠어요. 이 벽시가 귀중한 것이라고?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알 수가 없는데. 둘째 며느리는 한참 동안 벽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어요. 그래, 아버님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몸에도 좋겠지? 그러더니 입을 쩍 벌리고는 벽시를 꿀꺽 삼키는 거예요. 몸에 좋은 것을 먹었으니 잠을 좀 자야겠어. 둘째 며느리는 이내 드르렁 드르렁거리며 잠에 골아 떨어졌어요. 한편 막내 며느리는 두 형님이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난 후에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버님께서 귀한 벽시라고 하셨으니 분명 깊은 뜻이 담겨 있을 거야. 하지만 곧 막내 며느리는 고민에 빠졌어요.
두 형님들께서는 틀림없이 벽실을 소중하게 쓰실 거야. 나도 두 형님들처럼 소중하게 써야 할 텐데. 막내 며느리는 요리조리 머리를 굴려보았어요. 옳지, 그 방법이 있구나. 막내 며느리는 조심조심 벽실을 싸서 광으로 갔어요. 막내 며느리는 광에서 끈과 바구니를 찾아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러고는 벽실을 땅바닥에 두고 바로 옆에 바구니를 세워놓았지요. 자, 이제 새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 되겠어. 잠시 후 벽실을 발견한 참새가 짹짹거리며 날아왔어요. 참새가 벽실을 입에 문 순간 막내 며느리는 바구니를 쓰러뜨려 참새를 잡았지요. 그때 마침 집에 달걀을 팔러 온 이웃 아주머니가 이 모습을 보았어요. 어머나, 참새가 살이 참 오동통하게 올랐네요. 달걀 하나를 드릴 테니 제게 그 참새를 팔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하세요. 막내 며느리는 달걀을 가지고 곧장 닭장으로 갔어요. 암탉아, 이 달걀을 잘 품어다오. 막내 며느리는 달걀을 품은 암탉에게 먹이를 듬뿍 주었어요. 며칠 후 드디어 달걀 껍데기를 깨고 병아리가 나왔어요. 어느새 병아리는 쑥쑥 자라서 암탉이 되었어요. 며칠 후 막내 며느리는 시장에 가서 암탉과 병아리를 팔았어요. 자, 이 돈으로 무엇을 살까? 시장 구석구석을 두리번거리던 막내 며느리의 눈에 새끼 돼지가 뜨였어요. 그래, 새끼 돼지를 키워봐야겠어. 막내 며느리는 새끼 돼지를 사서 품에 안고 집으로 왔어요. 많이 먹고 튼튼하게 자라렴. 막내 며느리는 매일매일 정성껏 새끼 돼지를 돌보았어요. 어느덧 새끼 돼지는 엄마 돼지가 되어 덩치도 커지고 새끼 돼지도 12마리나 나왔어요. 어머, 이제 돼지들을 팔아 송아지를 사야겠어. 막내 며느리는 곧장 시장으로 가서 돼지들을 팔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송아지를 샀답니다. 어느덧 송아지는 무럭무럭 자라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황소가 되었어요. 이만큼 키웠으니 이제 황소를 팔아야겠어. 막내 며느리가 황소를 판다고 하자 너도 나도 비싼 값에 사겠다고 앞다퉜지요. 막내 며느리는 그 돈으로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기름진 땅을 샀어요. 막내 며느리는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 결과 가을이 되자 잘 익은 농작물을 막내 며느리는 거둘 수 있었지요. 세월은 흘러 부자 영감님이 새 며느리에게 벽실을 준 지 3년이 되었어요. 부자 영감님은 새 며느리를 방으로 불렀어요. 다들 내가 3년 전에 벽실을 준 것 기억하고 있느냐? 큰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이니 소중하게 여기라고 했었지. 첫째부터 그 벽실을 어떻게 했는지 말해보아라. 부자 영감님은 기대에 가득 찬 눈빛으로 맏며느리를 보았어요. 맏며느리는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더니 말했어요. 아, 그 벽시한 돌이요? 아버님은 언제적 이야기를. 마당에다 휙 던져버렸어요. 부자 영감님은 화가 났지만 꼭 참고 둘째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둘째야, 너는 어떻게 했느냐? 둘째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전 형님처럼 벽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대신 아버님께서 귀하다고 하셨으니 몸에도 좋을 거란 생각에 꿀꺽 삼켰지요? 둘째 며느리 말을 들은 부자 영감님은 힘이 쭉 빠졌어요. 힘이 쭉 빠진 부자 영감님은 막내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막내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묵직한 주머니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게 무엇이냐? 아버님께서 주신 귀한 벽시로 모은 돈입니다. 막내야, 지금 돈이라고 했느냐? 네, 아버님. 벽시로 참새와 달걀, 병아리, 암탉, 새끼돼지, 엄마돼지, 송아지, 황소,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땅에서 농사를 지은 농작물로 시장에 내다 팔아 이렇게 큰 돈을 얻을 수 있었지요. 맏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좋구나, 좋아. 드디어 재산을 잘 돌볼 수 있는 주인을 찾았구나. 부자 영감님은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부자 영감님은 두 아들 부부를 집에서 나가게 하였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게 하였지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맏며느리 때문에 나가게 되었다고, 첫째 아들은 둘째 며느리 때문에 집에서 나가게 되었다며 서로 다투었어요. 그리고 부자 영감님은 지혜로운 막내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답니다.